작은 서점.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조앤 디디온의 에세이 상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작가는 비통함 속에서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섬세한 문체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는데요. 2023 젊은 작가상이 지목한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시선, 정선임 작가가 그려내는 오늘 우리 이 도시 이야기 그 밤에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김진영, 박은하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입니다. 설날이에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이현식 편집자님의 사정으로 박은하 편집자님 나와주셨는데 오늘 초면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우선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 내 편집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을 만드는 코너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는 아예 그냥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편집자의 방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지금 인기가 좋은. 맞아요. 저도 코너예요. 항상 챙겨 듣고 편집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여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네. 선배님들 나오실 때는 항상 약간 우러러보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편집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약간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 기분이 좋은데요. 그럼요.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처음 만났고. 초면입니다. 근데 네. 되게 굉장히 이름을 많이 들었고 박은하 편집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서점에서 소개했던 책 가운데 2권을 직접 기획 편집하셨던 분이시고. 어떤 책이었죠? 그 한민아 작가님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 비비용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 2권을 이제 그러셨구나. 네. 제가 그 비비용 고닉 책 소개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제가 찜해놨던 책이다. 네네네. 그런 게 한두 권은 아니었지만. 되게 많은데. 네. 근데 그 책을 만든 출판사의 책을 나오면 제가 책을 보는데 때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데 네. 우리 은하 편집자님 만든 책을 보면서는 제가 잘하셨네. 제가 그랬었나? 그때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나? 농담입니다. 네. 그 책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편집자로 유명합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김진영 편집자님의 이제 추천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시게 된 건데 두 분이 엄청 친하신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꼭 한번 뵙고 싶었던 그 열망을 여기서 이렇게 펼치시는. 작은 서점 핑계로. 잘하셨어요. 뵙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네. 해서 또 뵙는 거죠. 네. 네.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께서 조금 더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은하 편집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거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10년 정도 논픽션 분야의 책들을 만드셨어요. 네. 제가 이 편집자님 만드신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식물가나 이소영 작가님의 책 그리고 전쟁 같은 맛 그죠? 다 네, 이거 제가 검토했던 책인데. 네, 진짜요? 뭔가 이렇게 좀 겹치시는구나. 네. 그 어떤 취향이나 네, 이런. 그 비비안 고닉 선집 그리고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책이 조문영 작가 기자님의 그 빈곤 가정이라는 책. 이 책도 너무너무 진짜 이 책은 상도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상 3개 받았어요. 잘된 책으로. 우수학술 도서상, 네. 그다음에 한국출판문화상, 우수편집도서상. 그래서 이 책은 편집자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잘 만든 책으로 유명하고 그 책의 기획자, 편집자이시고요.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좋은 책들 중에서도 중요한 책은 다 담당하셨던 편집자세요. 그리고 독립하시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조금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네. 북아하우스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가서 일을 네네. 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그 편집자로서 능력자이신 분이에요. 능력자고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알지만 우리 이제 식구라서 네. 김진영 편집자님은 어떤 분이세요? 김진영 편집자님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네, 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김진영 편집자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편집자님 사이에서도 유명하지만 사실 저자나 역자 선생님들이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편집자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편집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 언젠가 한번 어깨너머로 저분의 편집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네. 좀 선망하는 선배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김진영 편집자님 거의 뵙지는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요즘 명절이라 또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하군요. 덕담이죠. 이야, 적당히 오고 가면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주제를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한 권씩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주제가 뭐죠?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입니다. 그 명절 때 이게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되게 덕담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지만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이번에는 뭐 덕담 이런 것도 좋은데 뭐 새해 계획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작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께서는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가져오셨고 우리 박은하 편집자님께서는 조앤 디디온의 상실 이렇게 두 권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슬픔과 상실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명절과 어울린다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게 뭐 설이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차례도 지내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좋은 일인데 막 그렇다고 오늘 분위기가 막 무겁고 막 눈물 나고 이런 건 아니죠? 좀 있나요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먼저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나니아 연대기 쓴 작가 그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지은 작가로 제일 유명하시고 그런데 C.S. 루이스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은 한 3가지 정도의 면모를 갖고 유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문학자로 굉장히 뛰어난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30년 넘게 가르쳤는데 네. 옥스퍼드의 전설적인 이제 교수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 비평가로 굉장히 뛰어난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니아 연대기 같은 소설을 썼습니다. 네. 특히 아동문학 쪽에 소설을 많이 썼고 그리고 3번째는 기독교 변증가로 좀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가 네. 뭐예요? 근데 이 시대가 네.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이념 전쟁들이 막 일어나던 시기예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50년대가 또 그랬던 시대이고 이 책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런 시대를 지나오신 분이시고 이런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굳건한 자리에 있다가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리에 있다가 특히 이분이 영국 분이신데 아일랜드 출생이 영국 분이신데 근데 영국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분은 전면에 나서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논객이셨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쪽에 서서 네. 책도 많이 쓰시고 변증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석하고 이랬던 분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무신론의 그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셨던 네. 지식인이다. 네. 또 이분 저기 반지의 제왕 쓴 그 톨킨이랑도 네.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작가라면서요. 이 루이스가 예. 원래는 대학 다닐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신앙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네. 끈질기게 이 루이스를 기독교로 회심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톨킨이에요. 톨킨이었어요. 그렇게 톨킨이 연결이 아니도 되는구나. 많은데 네. 톨킨이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어느 순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근데 톨킨은 이제 가톨릭 쪽이었고 이분은 이제 국교의 성공회 쪽이었는데 그 이들이 30대 때 잉클링즈라는 모임을 가져요. 네. 호프집에서 모임을 갔는데 근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시에 지식인들이었어요. 작가들이 많았고 변호사도 있었고 근데 핵심적인 멤버가 톨킨과 루이스였는데 네. 이들이 이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써왔던 작품들을 가서 발표를 하는 거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의 연대기 같은 것도 낭독하고 막 이들이 막 비평을 듣고 또 네. 수정하고 뭐 반지의 제왕도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 잉클링즈라는 모임을 통해서 정말 대문호들이 막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모임이 루이스가 굉장히 나의 노년에 가까울 때까지 이 모임이 이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루이스의 장례식 때 톨킨이나 이 멤버들이 와서 네. 장례식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영화로도 헤아려본 슬픔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앤소니 홉킨스의 그 샤도우랜드가 바로 네, 맞습니다. 이 책을 약간 바탕으로 한. 네. 근데 영화 보셨어요? 혹시 두 분은 영화 보셨어요? 저는 영화 못 봐서. 네. 나이가 나오는데 네. 아마 은하편지 못 저는 못 보셨죠?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랑 같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네. 대학 제가 가서 바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영화 좋고요. 이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굉장히 좋고 연기도 굉장히 잘했고 당시에 상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이 영화가 정말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고 이게 굉장히 이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영화적이에요. 그 얘기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고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호킨스가 루이스 연기를 좀 하는데 네. 굉장히 꼬장꼬장한 이제 중년 남성으로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떠한 멜로의 격정에 휩싸이는 거죠. 뭐 에로틱하진 않지만 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루이스는 그런 면모가 있긴 했었다고 해요. 변증가였으니까 네네. 논객으로 막 활동할 때는 굉장히 그런 면모가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특히 어린이 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니아 연대 네. 있었으면 당연히. 그래서 이분이 나니 연대기를 읽었던 독자들이 편지가 오면 그걸 일일이 다 편지로 회신했던 사람이고 그 책이 저희 집에 이제 원서로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3권의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정말 다정한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네. 그 이제 헤어려본 슬픔의 이제 아내를 H라고 계속 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헤어진 아내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결혼 스토리도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을 했어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초혼이에요? 초혼입니다. 근데 59세에 루이스는 독신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독신으로 평생을 살려고 했고 살았고 근데 이제 H라고 최근 이 책이 발표됐던 당시에는 둘 다 가명을 사용을 했어요. 루이스도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안 했고
조이 그 여성분이 조이라고 불리는 여성인데 H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J도 아니고 왜 H가요? 이름은 조인데. 그러니까 전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있는데요. 이 조이는 이 루이스처럼 무신론자였어요. 특히나 이 조이는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여성이었고 네. 그리고 그런데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루이스하고 좀 흡사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회심을 한 조이라는 여성이 편지를 보냅니다. 네. 루이스한테. 그러면 둘의 이제 교류가 시작됐고 그때가 1950년대였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조이라는 여성이 가정에 위기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 이분은 이제 가정이 있었고 네. 이혼을 한. 근데 생각해 보시면 1950년 초반에 어떤 네. 일이 미국에 있었냐면은 메카시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에 심취했던 사람들을 네. 굉장히 숙청하는 일들이 네. 막 벌어졌고 이 조이라는 여성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와 이제 교류가 있었고 그 연애 같은 게 아니라 지적인 교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과거가. 이 여자의 이력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고 추방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네.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루이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 네. 처음에는 같이 정말 결혼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조이와 두 아들이 영국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맞습니다. 결혼을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뭐 스토리가 영화 같네요, 진짜. 진짜 영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따로따로 살았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 것은 그 와중에 암에 걸려요. 조이가. 그러니까 이미 암 걸린 상태에서 걸린 결혼을 상태였어요. 했잖아요. 네네. 암에 걸렸다는 확진을 받고 네. 나서 루이스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있었고 지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친한 여성이었는데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기학자들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루이스가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게 된 순간 나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병실에서 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들의 짧은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투병과 함께. 얼마나 살았어요? 그럼 결혼 생활이?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3년의 그 짧은 사랑이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깊이가 엄청났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짧았기 때문에. 아니,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소개하실 네, 책에 네. 보면은 디티어는 굉장히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상실을 경험하는 케이스고 네. 이 경우는 굉장히 짧고 뜨거웠던 순간적인 이 사랑이 지나간 다음에 상실을 다뤄요. 네. 되게 다른데 근데 이 상실의 과정은 저는 되게 흡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루이스가 65세에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9세에 결혼을 하고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3년 남짓 아마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글은 출판을 전제로 썼던 게 아니에요. 그냥 썼던 것이고 네네네. 그러나 주변에서 이거를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제 가명을 써서 출간을 하게 되고 출간을 하고 아마 그 이듬해인가 세상을 떠나요 루이스가. 그러니까 완전 노년에 루이스의 노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네네. 네. 이 책 읽으셨죠? 우리? 네. 네네. 근데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글인가 하고 저는 처음에 조금 놀래서 저는 약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랑 또 상관없이 근데 또 오히려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원망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이 책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저는 이 책이 아주 훌륭한 점 같아요. 네, 이 책을 만든 출판사는 기독교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이고 번역자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앞뒤에 있는 이제 글들도 좀 그렇고 이 시리즈를 보니까 저는 98인데 믿음의 글들 시리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였거든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신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논증해내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또 전통적인 기독교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이게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대목에서 박완 선생님이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썼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네. 보면 정말 그 신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막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근데 약간 좀 결이 좀 비슷한. 맞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가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관념적이 될 때, 종교가 관념이 됐을 때, 그 관념 속에 어떠한 실존적인 문제들이 너무 쉽게 평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고통을, 누군가를 잃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하는 거죠. 천국에 갔어. 괜찮아. 위로를 막 했는데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건 오히려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화가 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고 분노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종교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와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시점 같고 이러한 상실의 문제, 이 비탄의 문제, 비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랑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네. 어떤 관념에서의 어떤 용서라는 개념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그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를 사람들이 전혀 이걸 언급을 안 하면 그렇게 또 서운한데 또 꼬치꼬치 뭐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너무 힘들고 그 마음이 있죠.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혹시 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죠. 그리고 네. 저도 최근에 상실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상실이란 책을 고른 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여쭤봐도 돼요? 어떤 상실을 경험하셨어요? 저 사랑하는 고양이가 최근에 저 2달 전에 저 강아지 그렇구나. 16년, 17년 키우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 상실도 굉장히 그 동물이지만 네, 크죠.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네네네. 선배님이랑 똑같은 그런 펫로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저는 이제 누가 고양이 어떻게 그렇게만 해도 맞아요. 눈물이 날 것 같은 우리 그런. 아나운서님도 그러셨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렇죠.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네. 그 어떤 서운함이 있는데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루이스가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아니 이게 굉장히 좀 짧은 책인데 머리말과 해설을 빼면 더 이게 머리말이 좀 제법 좀 길더라고요. 그렇죠? 네. 루이스는 그래서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극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극복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이 책이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한 8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난 3번째 장에 가면은 첫 번째, 2번째 장에는 이제 자신의 슬픔을 격렬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건 싫은데 사람들 같이 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막 혼란을 겪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것인가? 뭐 이런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흐릿하고 네. 근데 4번째 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슬픔이 일부 벗어났기 때문에 그녀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좀 지나고 나니 그녀에 대한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지점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지점 같고 그 4번째 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슬픔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저는 이 말이 저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문장을 저는 막 곱씹어 볼 때마다 네, 되게 야속하게도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슬픔의 상황에 계속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상실 우리 조앤 디디온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상실의 순간을 벗어나면 그 사람 떠나버릴 것만 같거든요. 이거를 이 순간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희 세월이 약이다 하면서 그 힘든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좀 나는 이 날카로운 이 슬픔이 빗바라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떠올리면 막 눈물도 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 2-3달 지나니까 이 눈물이 안 나요. 막 마음이 막 그 후벼 파는 그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픔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네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애도의 과정인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디디오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반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이 애도의 과정을 잘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작별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낭독으로 좀 들어볼까요? 박은하 편집자님의 낭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 슬픔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래서 내가 어찌되든 무슨 상관이랴. 내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든, 내가 그녀를 기억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더 무겁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겪었던 괴로움, 그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과거형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나는 아무리 독실한 영혼이라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성인이 된다거나 평화를 얻게 된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것은 턱없이 부질없는 욕망을 품는 짓이나 다름없다. 네, 저는 여기를 골라봤는데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슬픔을 되게 잘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슬픔을 훌륭하게 통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되게 그러니까 좀 저 스스로 웃기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상실 경험하기 전에 생각했던 사별은 약간 영원한 이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떠나보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경험하고 나니까 행방불명이랑 오히려 좀 더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얘가 진짜 내가 사랑했던 이 어떤 생명이 이제 생명을 잃고 어딘가로 가서 내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나는 그 안부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보다는 행불자 가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루이스가 잃고 나서 그녀가 겪었던 괴로움 이제는 끝났을까? 그렇게 확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도 그걸 계속 회의하면서 궁금해하고 막 알고 싶어하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 되게 이 사람의 애도 과정의 혼란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 당사자의 고통의 끝인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 왜 편히 잠드소서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진짜 어디 지금 정처 없이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하면 그 이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저는 막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하고 뭐 저승이 있고 뭐 그 애니메이션 코코 보면 죽은 자들의 세상도 있고 그런 게 그 사람의 안위를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의 내세에 어떤 축복을 빌어주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인간이 상상해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이 주제는 한없이 정말 무거워지는 그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 김진현 편집자님의 낭독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죽음이 없다, 죽음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죠. 이런 사람들을 도저히 참아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슬픈 것이고, 그래서 또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슬픔의 과정에 대한 글인데 저는 이 글들이 저도 상실을 경험할 때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헤아려 본 슬픔 이제 마무리하면서 김지연 편집자님의 신청곡을 좀 이어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제가 골라온 곡은 네. 김창완 밴드의 포클리프트라는 노래고요. 네. 이게 지게차라는 뜻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김창완 선생님의 동생분이 먼 이국에서 이게 지게차 사고로 돌아가세요. 동생을 잃고 나서 네. 만든 노래예요. 네. 근데 보통의 이런 애도하는 노래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뭐 좋은 이야기들이 담기지만 이 가사를 영어로 되어 있지만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후렴구에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지게차가 싫어요. 나는 기계는 싫어요. 머신은 싫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노래는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도를 담아낸 노래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고 저는 제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 노래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죽음이라는 그 아픔이 가슴 깊이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김창완 선생님도 이런 또 사연이 있으셨구나. 그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완 밴드의 포클리프트입니다. 아, 진짜 개인의 어떤 그 큰 슬픔을 정말 덤덤하게 표현을 해냈네요. 그것도 영어로. 네. 김창완 밴드의 포클리프트. 처음 듣는 곡인데 또 이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편집자의 방 김진영, 박은하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은하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책 조앤 디디온의 상실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책 고르셨어요? 제가 사실 이게 설 때쯤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네. 좀 희망적이고 다정하고 어른이 좀 덕담해주는 것 같은 그런 책을 고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후보인 책이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 제가 이 상실이라는 책을 머리맡에 두고 네. 책 읽으면 잠이 오니까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또 제 상황이랑 겹쳐서 너무 이게 공감이 되고 좋은 네. 거예요. 여러 번 읽으신 책이에요, 심지어? 두 번째 읽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의미들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되게 깊이 있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선배님이랑 연락을 하다가 네. 무슨 책 고르셨냐 하셔서 이 책 중에 고민 중이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명절에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한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명절이 사실은 죽은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표현하고 맞네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었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 책을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주 적절한 네. 선택이 아니었나. 조앤 디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글을 쓰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4권의 책이 나왔고요. 50년 넘게 글을 써와서 미국에서는 되게 막 대표적인 에세이스트이자 비평가이자 소설가이자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에세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져온 상실도 그 조앤 디디온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네. 사실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저널리즘 글을 썼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 온 글이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좀 저널리즘 책인데 객관성이나 아니면은 엄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해석을 좀 덧붙인 그걸 이제 뉴 저널리즘이라는 사조로 불렸었는데 네. 거기에서 대표적인 작가들 중 한 명으로 꼽히다가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좀 더 문학적이고 좀 더 에세이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쪽으로 틀리면서 네. 이제 저널리즘보다는 에세이스트로 더 자리를 잡게 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조앤 디디온 어떻게 평가받는 작가일까 하고 좀 그분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서평 같은 거를. 근데 거기 같이 나오는 그 수식어들이 명징하고 신랄하고 아이러니하고 팽팽하고 간결하고 치열하고 지적이고 잔인하고 함축적이고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뭔가,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조앤디디온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도 되게 냉철하면서 자기 절제. 잔인하다는 거는 뭔가요? 가차없이 얘기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네. 그리고 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막 약간 저널리스트 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개인사,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때조차도 자기한테도 내 슬픔이 내 슬픔에 빠져서 막 비장미를 느끼려고 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이게 과연 윤리적인 것일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좀 냉철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분들은 넷플릭스에 이분의 전기 영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앤 디디온의 초상이라고 치시면은 그 영화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인터뷰가 많아요. 그래서 자막 설정하시고 보시면은 목소리에서부터 카리스마가 엄청 느껴지면서.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 이 나열하셨던 이 수식어가 딱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딱 느낌이 와요. 아니 근데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그 필치는 굉장히 막 함축적이고 막 절제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김도 이러세요. 생김도 완전. 꼭 좀 뵙고 싶네요. 근데 이 전기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돌아가신. 아니요. 살아 계세요? 지금 90세가 넘으신 걸로.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 상실은 어떤 남편이 죽은 얘기잖아요. 남편도 죽고, 맞아요. 주로는 남편이 죽은 이야기인데. 딱 남편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거 좀 복잡한데 남편이 죽은 거에 관한 그게 촉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딸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실이 이 사람의 그 생활을 포획해 들어가는 어떤 시점을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책 원제가 The Year of Magical Thinking이라는 건데, 그 자기한테 상실이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그 한 해, 그 한 해에 대한 기억을 담은 회고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입양을 해오잖아요, 딸을. 맞아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데 중환자실 간 딸을 돌보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정말 그 한 해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제가 The Year of Magical Thinking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상실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게 그냥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나 질병이나 뭐 결혼 생활, 자녀, 아니면 그러니까 기억, 자기 기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정신의 어떤 얄팍한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뇌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딱 상실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협소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가장 좀 적합했을까? 대안도 좀 생각이 좀 안 나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원제는 저는 원제가 되게 잘 지어진 원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사실 마술적 사고의 해. 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하게 The Year of Magical Thinking 하면 뭔가 좀 와닿는데 마술적 사고의 해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니까 번역을 하면 그래서 편집자님도 아마 고심 끝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마술적 사고의 해라는 게 있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심리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에서 이 마술적 사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히 징크스는 아니지, 징크스랑 좀 비슷해요. 좀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조앤 디디온이 남편 신발을 버리지 못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그 딸이 기관절제술을 받게 돼서 막 그걸 논의할 때도 기관절제술을 안 받으면 혹시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은 교정 볼 때 막 마지막 교정을 파란 펜으로 보면은 오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근데 우리가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마술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조건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제가 이렇구나. 그럼 네. 더더욱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상실과 원제 사이의 어떤 간극이 조금 그렇죠. 느껴지는데. 네. 자, 그래서 저기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네.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읽어드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알던 삶이 끝난다. 자기 연민이라는 문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저도 이 첫 시작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느꼈는데 작가도 쓰면서 이 말 인상적인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거 얘기하기는 네. 해요. 근데 되게 뭔가 기이한 문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뭐 내가 알던 삶이 끝난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뜬금없이 자기 연민이라는 문제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조앤디디온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러면 보통 우리는 내 삶이 갑자기 변했어. 이런 상실을 경험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어때? 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게 이렇게 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슬픔에 빠지기도 전에 빠지지 말아야지. 자기 연민은 문제야. 이렇게 단속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 조앤디디온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좀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저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정에 빠지려고 할 때 그리고 막 그런 감정에 도취되려고 할 때 그건 굴욕이야. 저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굴욕이고 윤리적인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기한테 그 다짐을 일단 하고 있다고 느꼈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책에 반복되는 이유가 자기 연민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좀 그 경계를 하는 거군요. 네, 나 거기에 그렇다고. 빠지지 말자고 계속 스스로 주문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다큐 영화를 보면 네네. 그 면모가 좀 나오는데 엄청 나오죠. 평생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되게 철저하게 이 저널리스트로서 먼저 훨씬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이 현장에 대한 거리감을 딱 유지한 채로 글을 썼던 사람이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글을 썼던 사람이라 아마 자신의 문제한테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갑자기 죽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걱정하거든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 막. 근데 몸무게가 그때 34kg 막 이랬을 거예요. 그거 정말 완전 마른 몸에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주변에 찾아가거든요. 어떤 지인이.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가족이 다 순식간에 지금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거리감을 딱 확보하는 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기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글을 쓰면서 더 계속 마음을 다잡는 네. 그런 거네요. 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좋은 구절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글을 최종 교정할 때 내가 저지른 오류가 어찌나 많은지 보고 깜짝 놀랐고 마음이 동요되었다. 잘못 옮겨 적거나 이름과 날짜를 틀리는 등 단순한 실수들이었다. 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운동 능력 저하와 스트레스인지 비애인지로 인한 인지 결손의 사례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정상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데 왜 항상 당신이 옳아야 해? 존이 말했었다. 당신이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없어? 네.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의 한계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왜 난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틀리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될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앤디디온과 40년, 50년을 해로한 존은 존이 보는 디디온이 있으니까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랑 그 내 배우자가 보는 나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왜 항상 당신이 울어야 해? 라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완전 바깥에 있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디디온한테 존을 상실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나를 계속해서 알아갈 가능성을 상실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 한계 안에 이제 나는 갇혔구나. 내 밖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구나. 이런 슬픔을 체감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 네. 존 남편이 죽었을 때 이들이 뉴욕에 살고 있었어요. 뉴욕에 살고 있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딸이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LA에 있는 해변가로 아마 이렇게 이전을 했고 그 직후에 썼던 글 같아요. 역시 굵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애는 수동적이었다. 비애는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나 비애를 다룬 행위인 애도는 주의를 집중해야 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비탄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재난 같은 건데 근데 애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애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를 집중해야만 하는 것인데 네, 네. 이때까지도 이 디디오는 애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자기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편집자가 깜짝 놀래거든요. 이 글을 줬을 때.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글을 썼단 말이야?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은 평생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애도의 순간을 맞이해요. 그게 딸을 위해서 이사를 하고 딸이 자라왔던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신의 애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애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우울이나 멜랑콜리나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겪는 그 상실, 특히 이제 사별이라는 상실 이후에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좀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명절이라는 게 죽은 사람들 어떻게든 우리 방식으로 맞아들이고 정말 애도의 어떤 그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주제가 설에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그 설 밤이 굉장히 상실이라는 주제였지만 더욱에 풍요로워지는 마음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영, 박은하 편집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